안녕하세요.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이정모입니다. 인류의 진화와 모빌리티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인류를 관광객으로 만든 바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말을 길들인 것은 호모 사피엔스, 즉 현생 인류가 이룩한 위대한 승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은 인간보다 3배나 빠르고 6배나 무거우며 10배 정도 힘이 세죠. 그리고 쉽게 기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야생마라 하더라도요, 목에 줄이 한번 걸리면 금방 사람 말을 듣게 됩니다. 눈만 가려도 공포에 빠져서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가죠. 어떻게 사람보다 그렇게 커다란 동물이 사람 말을 그렇게 잘 듣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습성을 발견해낸 인류가 대단한 거죠. 말은 금세 권력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말이 있으면 빨리 그리고 멀리 이동할 수 있거든요. 인간이 자신의 발바닥과 엉덩이 근육이 아니라 다른 생명체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말은 사냥, 약탈, 습격에 아주 중요한 동물입니다. 말이 없었다면 아시아의 군대가 유럽을 침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요, 말은 아시아인들만 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시아의 말이 유럽을 침공하고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항상 방아쇠는 작습니다. 바로 등자입니다. 등자는 안장에 매달려 있는 발받침입니다. 등자는 전쟁에서 말의 효용성을 극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천고마비의 계절, 그러면 우리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이야기니까 보통 늦가을쯤 될 거고요. 우리는 천고마비의 계절이라는 말을 통해서 목가적인 풍경을 상상하죠. 되게 평화롭게 보입니다. 그 왠지 독서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중국의 한나라 사람들은 천고마비의 계절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고마비라는 이 사자성어에서 살이 찌는 말은 땅에 붙박혀서 농사를 짓고 사는 한족의 말이 아니라 유목생활을 하는 북방민족의 말이었거든요. 가을은 유목민족의 말이 살이 올라서 유목민족이 살찐 말을 몰고서 농경민족의 영토를 침공하러 오는 계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천고마비의 계절이란 것은 평화하고는 거리가 멀고 농경민족에게는 오히려 일종의 공습 경보였던 겁니다. 천고마비에는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지만요, 원래는 8글자짜리 고사성어죠. 천고마비 비육지탄입니다. 비육은 허벅지 살이에요. 지탄은 탄식을 일으킨다는 뜻이고요. 삼국지의 유비가 형주의 유표에게 더부살이를 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터에 오래 나가지 않았더니 허벅지에 살이 붙었어.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거예요. 허벅지에 살이 붙어서 한탄한 게 비육지탄이거든요. 허벅지에 살이 붙었더니 말을 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왜 허벅지에 살이 쪘다고 말을 못할까요? 왜냐하면 중국의 한족에게는 등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에 타서 등자에 발을 딱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등자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허벅지의 힘으로 말을 꽉 잡고 가야 했습니다. 근데 허벅지에 살이 찌니 말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등자에 발을 대면 어떻게 보면 자기 허벅지의 힘이 아니라 그냥 중력의 힘으로 올라타서 갈 수 있었거든요. 아마 등자는 화약 발명 이전에 가장 중요한 무기 발명일 겁니다. 말의 속도와 공격의 운동량뿐만 아니라 피곤에 지친 보병들에게는 엄청난 공포감을 주었습니다. 살찐 말과 등자가 있었던 13세기 몽골 기병은 공격, 돌진이라는 명령을 듣고서 그냥 말에게 그 명령을 전달만 하면 됐어요. 등자는 금세 퍼져 나갔습니다. 16, 17세기에는 카자크인들이 사냥과 약탈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면서 베링 해협에 이르는 시베리아 전체를 정복했죠.
19세기의 북아메리카에서는 군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냥꾼, 모험가, 그다음에 일반 거주민들도 말을 기본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 서부 영화 보면 다들 말 타고 다니잖아요. 마치 요즘 우리가 웬만하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또 자기 자동차가 없더라도 누구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금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부터 말을 죽여서 먹는 대신 말을 길러서 타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사실 자연 상태의 말은 너무 작아서 탈 수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운반용이죠. 서부 영화에서 봤더니 그 서부에 막 날아다니던 막 그 거대한 야생마를 잡아서 길들이던데요. 근데요, 그 야생마는 원래가 야생마가 아닙니다. 원래 아메리카에는 말이 없었어요. 아메리카에 있는 말은 스페인 군들이 가지고 갔던 말입니다. 근데 자기네가 도망을 나가서 자기네끼리 집단을 이루고 살았던 거죠. 거기서 번식한 거죠. 자연스럽게 아니었어요. 지금 야생 낙타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딜까요? 몽골일까요? 사우디일까요? 야생 낙타가 가장 많은 나라는요, 호주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예요. 아니, 낙타는 아메리카에서 시작했거든요. 아메리카에서 베링 해협을 건너서 몽골 지방에 오서는 쌍봉 낙타가 되고, 저기 중동 지방에서는 단봉 낙타가 됐습니다. 근데 낙타가 바다를 건너서 호주에 갔을 리는 없잖아요. 호주에는 그런 태반 포유라고 그러잖아요. 그 유대류가 아닌 포유류는 아예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견인 동물로 낙타를 가지고 왔던 거죠. 그래서 낙타를 탈 것으로 썼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기차가 놓이니까 낙타가 귀찮아진 거예요. 그 낙타를 다 내쫓았죠. 근데 그 낙타가 자기네끼리 번식을 해서 세계에서 가장 낙타가 많은 나라가 된 것처럼 아메리카에는 야생말도 원액의 야생말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연 상태의 말은 너무나 작아서 탈 수도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사람이 끌고 다니면서 뭔가 짐 하나 실어주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2000년 전부터 이집트에서는 말이 빠른 속도로 수레를 끌게 됐어요. 그러다가 두세 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 전차가 등장합니다. 수레 전차는 공포였습니다. 세 사람이 탑니다. 한 명은 마부고요. 한 명은 방패를 들고 있고 한 명은 활이나 칼이나 창을 들고 있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또 활로 쏠 수도 없어요. 방패를 두고 있으니까. 하지만 자기는 빨리 이동하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전차였습니다. 말의 속도는 통신망을 키웠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에 집권했던 다리우스 1세는 하루 거리마다 말을 교환할 수 있는 파발꾼을 둬가지고요. 그 정보망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죠. 고대 사회에는 아무리 강한 왕이더라 하더라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보망이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 멀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면 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말이 있다부터는 자기가 중앙 집권 세력의 모빌리티가 커져서 집권 영역도 넓어진 거죠. 말과 마차는 도로망을 이끌어냈습니다. 2세기 로마 제국의 도로망이 특히 유명하죠. 동쪽의 아르메니아에서 서쪽의 포르투갈까지, 남쪽의 이집트에서부터 북쪽의 영국에 이르기까지 8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도로를 깔았습니다. 도로망은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최대의 조직력을 보여줍니다. 로마의 도로는 1m 이상을 판 다음에 포석과 자갈을 깔아서 날씨와 상관없이 통행하게 했습니다. 도로폭은 산지도 2m, 평지는 8m에 달했어요. 갓돌, 이정표, 말을 교환하고 숙박할 수 있는 역을 갖췄습니다. 평시에는 부대가 하루에 100km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전시에는 180km를 이동했어요. 파발꾼은 계속 말을 바꾸면 하루에도 300km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파발꾼이 가는 300km의 거리는 기차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인류가 하루에 도달할 수 있는 최장의 거리였죠.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가장 오래 쓰인 것은 마차, 기차, 자동차 가운데 뭘까요? 아무래도 마차가 가장 오래 쓰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많은
기술들은 먼저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먼저 군사 기술로 많이 쓰이잖아요. 군사 장비로는 오래 쓰였지만 일반인이 쓰게 된 거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1652년에야 런던의 마차 임대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18세기에 역마차가 등장했고요. 괴테가 역마차를 이용해서 이탈리아를 여행합니다. 괴테의 이탈리아 여행, 뭐 되게 책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괴테가 사용했던 그 역마차입니다. 이 역마차를 타고 이동할 때 이탈리아의 풍경이 주로 이런 식이었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요 정도의 말을 타고서 마차를 타고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19세기 초에는 4명이 탈 수 있는 승합마차가 등장합니다. 승합마차가 등장했던 게 뭐냐면 그전에는 이런 마차들은 괴테 같은 돈 많은 사람들이 마차를 딱 전세에 내는 거잖아요. 자, 오늘 어디 갑시다. 요즘 같은 콜택시 같은 거예요. 19세기 초가 되자 4명이 탈 수 있는 승합마차가 등장합니다. 이런 승합마차는 노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차다. 그걸 타고 가는 거예요. 전세되지 않고도 정해진 구간을 오가는 마차를 웬만한 사람들이만 탈 수 있게 됐습니다. 파리에는 1819년, 런던에는 1829년에 이 승합마차가 등장하죠. 1829년이면요. 찰스 다인이 20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찰스 다인이 캠브리지 공부를 막 끝낼 때쯤 막 이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에 찰스 다인이 쓴 종의 교훈을 아직도 읽고 있는데,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마차를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또 더 먼 거리를 가게 되죠. 그래서 등장한 게 마차 철도입니다. 레일을 깔고 그 위에 말이 끄는 이제 마차를 둔 거예요. 1839년에 오스트리아의 린츠에서 무드바이스까지 127km 구간의 마차 열차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증기기관차가 일반화되기 전까지 약 4반세기 동안 운영됩니다. 증기기관차 열차가 조금 더 일찍 등장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람들은 도시 한가운데로 증기기관차가 다니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말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말이 도시에 얼마나 많았을까요? 1890년대 미국 대도시에는 10만 5천 마리의 말과 18,000대의 마차가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는 그냥 말과 마차로 가득 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말똥입니다. 말똥이 도시의 가장 큰 문제가 됐습니다. 도시마다 말똥을 치우는 일을 담당하는 관리가 있었지만 말똥을 치우는 데도 한계가 있었죠. 도시 한복판에 증기기관차가 다니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말똥을 치우는 데도 신물이 났습니다. 뭔가 해결점이 필요했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지하철입니다. 똥을 싸지 않는 증기기관차가 땅속을 다니게 한 거죠. 1863년에 런던에 지하철이 개통됩니다. 1863년이면 고종이 우리나라의 조선의 마지막 왕으로 즉위한 해입니다. 1902년에는 베를린에도 지하철이 개통됩니다. 지하철이 아주 지금처럼 전기차가 다니는 건 아니고요. 증기기관차가 다니는 겁니다. 빽 하고요. 그 석탄 떼면서. 그 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에 까만 연기가 가득 찼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빨리 멀리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또 도시의 입장에서는 말똥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됐죠. 그 말똥이 또 강에 흘러 들어가면 엄청난 병을 일으키기도 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3.1 운동이 일어나던 1919년에는 미국에서 마지막 마차 열차가 운행을 중단합니다. 그러니까 1919년까지도 마차 열차가 있던 겁니다. 말이 대중의 모빌리티 수단으로 사용된 것은 아무리 길게 봐야 8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대중버스가 등장한 게요 1920년대예요. 이것만 해도 우리나라만 해도 버스가 역사가 100년이 넘거든요. 근데 유럽도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마차 역사는 80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말과 마차의 의외로 짧은 기간 동안만 말과 마차는 의외로 짧은 기간 동안만 주요한 모빌리티 수단이었던 셈이죠. 물론 다른 용도로는 더 오래 쓰였습니다.
1차 대전 동안에도요. 1차 대전에도 수백만 마리의 말들이 그 대포를 끌고 전쟁으로 갔죠. 끌려갔죠. 폭탄 터지면 말도 막 죽는 장면들 많이 나옵니다. 2차 대전까지만 해도요. 폴란드에는 기병들이 있어가지고 폴란드 기병들이 독일 전차고 맞섰습니다. 아무리 말이 빠르더라도 쇠로 된 전차를 이길 수는 없었던 거죠. 요즘 말은 어떻게 쓰이나요? 기껏해야 승마, 경마, 썰매, 관광지, 마차 정도로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말을 날씬하게 하고 강하게 키우면서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아름답고 강하며 인내심 많은 말을 이용하다가 말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강하며 더 끈기가 있는 새로운 장치를 꿈꾸게 된 거죠. 새로운 장치는 새로운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또 새로운 에너지는 또 새로운 장치를 마찬가지로 필요로 하죠. 인류와 모빌리티가 공진화하듯이 장치와 에너지도 공진화했습니다. 철도를 놓기 위해서는 더 많은 철강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더 많은 철강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화석 에너지, 즉 석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석탄을 캐려면 어때요? 수직갱으로 점점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고이는 거예요. 갱도에. 석탄을 캐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깊은 갱도에서 물을 펌프질을 해야 했습니다. 사람들 펌프질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장치를 만드는 게 바로 이 증기기관입니다. 최초의 증기기관은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요. 깊은 갱도에서 물을 뽑아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수직갱에서 석탄을 캐낼 때 가장 큰 문제는 물을 캐내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퍼내기 위해서 증기기관이 발명됐고요. 석탄을 이용해서 작동하는 증기기관은 더 많은 석탄을 캐게 됐고 더 많은 철로를 깔아주었습니다. 광산에서 쓰이던 증기기관이 그 나중에는 레일 위를 달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증기기관차죠. 어쨌든 증기기관은 산업혁명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었습니다. 1876년 괴테가 이탈리아 여행을 마칠 무렵 마차의 속도는 시속 10km였습니다. 하루에 기껏해야 40에서 60km 정도 갈 수 있었죠. 말도 쉬워야 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마차가 기차보다 더 빨랐어요. 하지만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쉬느라. 하지만 증기기관차는 쉬지 않아도 됐죠. 속도보다는 거리가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요즘 속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는 1시간에 4km밖에 못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속 10km 가도 되게 만족했어요. 우리는 100km도 만족 못해서 시속 300km짜리의 기차를 타야 되잖아요. 그때과 우리는 속도에 대한 감각이 달랐어요. 하지만 거리에 대해서는 큰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증기기관차가 끄는 기차를 탄 사람들은 거리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했습니다. 여행에서 탐험의 성격이 사라졌어요. 예전에 어디 가는 거는 인생을 걸고 나가는 거였습니다. 제가 마다가스카르 갔을 때요. 제가 만난 사람들은 평생 자기 동네를 벗어나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동네를 벗어나려면 마다가스카르 되게 가난한 나라입니다. 근데 소기값이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기껏해야 7만 원 버는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기름값을 들여서 어디 가는 것은 상상도 못하니까 평생 자기 동네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갔다 온다는 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커다란 목숨을 건 여행일 수 있습니다. 근데 기차가 생기고 나니까 그 전까지 모든 사람들의 여행은 탐험의 성격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행기를 다 누가 썼으면 어디만 갔다 와도 여행기를 써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도 막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딴 사람들 못 가니까 가능했던데 기차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행을 하게 되면서 탐험이라는 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기차는 불과 20-30년 사이에 200만 년 동안이나 사람들의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었던 거리 감각을 바꿔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철도는 언제 발명됐을까요? 딱히 언제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철도는 특정한 시기에 발명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철도의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바퀴, 레일, 증기기관인데 각기 다른 발명자에 의해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개발됐거든요. 최초의 바퀴는 5,000년 전의 유적에서 발견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우루에서 발견되는데요. 손수레에 달린 나무판 바퀴였습니다. 아마 다양한 지역에서 각기 다른 시기에 독립적으로 무수히 비슷한 발명이 있었을 겁니다. 구르는 돌멩이와 구르는 나무 통만 봐도 바퀴를 상상할 수 있는데
이게 뭐 대단하다고 바퀴를 발명하지 못했겠습니까? 바퀴는 말처럼 좋은 견인력이 없던 사람들에게도 거리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뭐 도구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1492년까지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바퀴를 생각해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스페인 군대가 아메리카를 침략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메리카에는 바퀴가 달린 운반 도구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바퀴를 몰랐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퀴 달린 장난감들이 있어요. 아빠들이 애들한테 장난감을 만들었는데 그 바퀴가 달렸습니다. 바퀴에 사람들이 타가지고 움직여 다녀요. 이미 그 사람들은 바퀴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미의 뭐 마야나 아즈텍 문명 지대에서는 굳이 바퀴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산악이 지대였기 때문에 바퀴보다는 오히려 지게 같은 게 더 필요했기 때문인 거죠. 궤도, 즉 레일은 16세기 독일 광산에서 사용됩니다. 광산에서 광채를 미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레일을 깔아놓고 그 위에서 그 광채를 밀었던 거죠. 나무 궤도는 금세 철 궤도, 즉 철도로 바뀌게 됩니다. 18세기 영국에서는 궤도 위에 올려진 탄차를 사람이 밀거나 말이 끌게 했습니다. 1840년 지구의 전체 철도 길이는 8,590km에 불과했습니다. 1840년에 8,590km, 많은 것 같지만 되게 아주 짧은 거예요. 왜냐하면 1916년에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완공되는데 그보다 짧거든요. 1840년까지만 해도요, 철도망이란 건 없었습니다. 모든 철도는 독립된 지선이었어요. 철도와 철도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1843년에야 철도가 연결됩니다. 쾰른, 브뤼셀, 안트페르벤까지, 그러니까 독일을 벨기에, 네덜란드까지를 연결하는 국제 철도가 1843년에 생긴 거죠. 철도의 연결이 어려웠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을 건널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보통 국경에는 강을 따라 국경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산맥이 있다든지. 그 무거운 기차를 강 위로 다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1849년에야 강철로 아치형 다리를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이때야 비로소 강과 바다를 건너는 문제가 해결된 거죠. 괴테 시절에는 기차가 마차보다 느렸습니다. 하지만 1844년에는 영국 여객 기차의 속도가 시속 47km가 되었어요. 1851년에는 드디어 1 minute 1 mile의 한계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1분에 1마일을 가는 거예요. 시속 97km를 돌파한 겁니다. 더 이상 말은 기차와 경쟁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퀴가 발명된 지 5,000년 만에 엄청난 가능성을 발휘하게 된 것이죠. 바퀴는요. 그 전까지 인류는 생존을 위해 이동했습니다. 이제 전 인류는 관광객이 되었습니다. 바퀴가 인류의 존재를 바꾼 것이죠. 탐험가에서 여행가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